저는 나타샤 페도로바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나 외무부 통번역관으로 일했죠. 하지만 정부 고위층의 부패 문건을 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시와 협박이 시작됐고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7살 딸 소피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건 도망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기차에 몸을 맡기며 국경을 넘었죠.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숨어 지내려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와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얼굴이 SNS에 노출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체불명의 차량이 마을 어귀를 서성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도망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나섰어요. 탄원서를 돌리고 언론과 맞서며 저를 보호해 주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숨는 곳이 아니라 진짜 저를 찾는 곳이라는 걸요. 나타샤에서 나영아로 이름을 바꾸고 마음을 얻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바롭스크 중앙역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7살 소피아를 품에 꼭 안고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죠. 외무부 통번역관으로 일하던 저는 우연히 정부 고위층의 부패 문건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지옥이 됐어요.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성이기 시작했고 전화기에서는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렸죠. 출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었고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알렉세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밤마다 창문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조심스럽게 했죠. 우리는 서로 눈빛만으로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알렉세이가 출근길에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요. 소피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NGO에서 받은 비밀 연락처를 꺼내들었어요. 몇 달 전 우연히 만난 인권활동가가 건네준 작은 종이였죠. 패딩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 서류들과 소피아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제가 본 부패 문건의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증거 자료였지만 동시에 저희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이기도 했죠. 소피아에게 목도리를 다시 한번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어디서든 조용히 살아야 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소피아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의 심각한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나 봅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기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내밀며 차장의 눈을 피했어요. 외무부 배지가 달린 옛 명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죠. 이제 그 신분은 버려야 할 과거였으니까요. 나타샤 페도로바라는 이름도 통번역관이라는 직업도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객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하바롭스크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꿈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곳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무전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뉴스 방송에서는 여전히 정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소피아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니 알렉세이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 소피아를 안고 웃던 모습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추억들이었죠.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다음 역에서 수상한 사람이 올라타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죠. 구겨진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해봤지만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나타샤 페도로바가 아닌 그냥 도망자가 됐어요. 신분도 지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오직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도망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읽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암호 같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위축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저는 온몸이 경직돼 있었어요. NGO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강산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어색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정부 기관과 연결된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강산은 제 불안한 표정을 읽었는지 천천히 말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하지만 저에게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죠. 하바롭스크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이 감시의 대상이 됐으니까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은 러시아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눈 덮인 지붕들, 좁은 산길, 고요함이 흐르는 겨울 시골.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외국인이 이런 시골 마을에 오는 일이 흔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강산이 작은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눈돌방이라고 하더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신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친절을 의심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야.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없이 친절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군고구마를 가져다 주는 할머니, 장작을 패여주는 아저씨,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는 아주머니들. 모두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모든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강산이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저에게는 사치였거든요. 한번 배신당한 후로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마을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어주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요. 소피아가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이는 이미 이곳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과 몸짓으로 소통하고 있었죠. 반면 저는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신문 쪽지를 불에 태우며 과거를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타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이곳에 온 거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심지어 이름조차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소피아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하바롭스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죠. 공해 없는 깨끗한 공기, 적막한 평화로움.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혹시 누군가 몰래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곳을 은신처로만 받아들이고 있던 그때의 저는 이 마을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잠시 숨어 지낼 곳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금세 친구가 되더군요. 소피아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피아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말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이웃과의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제 정체를 의심하는 건 아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러시아 억양이 섞인 어색한 한국어, 어색한 몸짓, 모든 게 저를 외국인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만 사고 집으로 돌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피아는 정반대였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고 선생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학교 발표회 연습을 하며 한국어로 노래도 불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질투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아이는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경계심이 강해서일까요? 어느 날 소피아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는 없고 소피아만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인 제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진 형태만 있었죠. 마치 얼굴이 지워진 것처럼요. 엄마 왜 얼굴이 없어? 물어봤더니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항상 가리고 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 눈에도 저는 얼굴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이 메왔습니다. 제가 아이에게까지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빈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가끔 러시아어 책을 읽기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책 속 고향의 언어들이 오히려 향수를 불러일으켜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바롭스크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알렉세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동료들은 제가 사라진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든 게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겨울옷을 가져다주고 소피아 학용품도 챙겨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호의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선의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감정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어요. 고마움, 미안함, 외로움,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표현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 것 같았고 약해 보이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한국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모습이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마저 저를 떠날까 봐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소피아는 점점 더 이곳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고 믿고 싶었지만 믿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찍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녁에 소피아가 친구 엄마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나왔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을 아이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제목은 러시아 미녀가 시골 마을에 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조회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얼굴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익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끝났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영상 속 제 모습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마을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치명적인 노출이었습니다. 하바롭스크에서 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밤이 되자 더 큰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체불명의 차량 불빛이 서성이기 시작한 거예요. 검은 승용차였는데 하바롭스크에서 집 앞을 맴돌던 그 차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소피아를 재우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가끔 헤드라이트를 깜박였습니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혹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SNS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댓글로 남겼어요. 호기심 어린 댓글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관심이 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더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노출됐어. 하바롭스크에서 소피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제 말이 무의미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발각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숨어 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소피아가 깨어날까 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떨고만 있었어요. 차량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해가 뜨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영상 조회수가 몇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어요.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도망쳐야 한다고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겨우 적응한 이곳을 또 떠나야 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박강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 볼게요. 마을 사람들과 상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박강산뿐이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얼굴이 노출된 순간 저는 다시 그 두려운 나타샤 페도로바가 됐습니다. 도망자 숨어야 하는 사람,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얼굴이 노출된 이상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박강산과 마을 이장,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직해야 했어요. 손을 꼭 쥐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도망 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외무부 통번역관으로 일했고 정부 부패 문건을 보는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실종됐고 딸을 지키기 위해 국외로 탈출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놀람인지 실망인지 두려움인지, 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때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상했던 반응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겁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망이 아니여. 당신은 여기로 온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직 여기에 계신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감사함을 전했죠. 불신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불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여짐으로. 제 감정이 이렇게 빠르게 변한 적이 없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아직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더 무서워요. 진심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도망 안 가요? 안 가.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따뜻한 불빛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숨기고 감추느라 지쳤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해결해 나갈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게, 숨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때로는 더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부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호해달라는 탄원서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서서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서 탄원서가 돌았어요. 노인분부터 학생까지 한 명씩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질 뻔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저 숨어 지내려고만 했는데 이분들은 저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보고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과거의 나타샤가 아니라 현재의 제 모습을 봐주신다는 뜻이었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해요. 그들이 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마을 전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지역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여 주었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며 관련 부처에 연락을 취했어요. 정치적인 망명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이름이 지켜진다는 감정을요. 하바롭스크에서는 제 이름이 위험의 원천이었는데 여기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됐어요. 나타샤 페도로바라는 이름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정체성이 된 거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한 분 한 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거든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도망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이번에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곳이 우리의 안전한 터전이 될 거라고요. 그날 밤 박강산이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좀 안심되시나요? 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검은 승용차도 의심스러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불빛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보호막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외부의 보호.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법적 절차도 언론 대응도 모든 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타샤 페도로바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제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보호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체류 허가를 받은 후 마을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어요. 한국 이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바꾸는 일 같았거든요. 나타샤 페도로바라는 이름에는 제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한국 이름도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부르기 쉽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갖는 거라고 생각해보니 괜찮았어요. 러시아의 나타샤와 한국의 새로운 이름,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더 풍부한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결국 나영아로 결정됐습니다. 나타샤의 나를 살리고 영원히 꽃피우라는 의미로 영아를 붙여주었어요. 나영아. 좋은 이름이네요. 처음 불러보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 같았어요. 아동센터에서 러시아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영아 선생님 하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프리베트.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인사하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도 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한복을 가져다 주며 입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나타샤도 나영아도 아닌 새로운 제 모습이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이 제게 새로운 품격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송편을 만들어보고 전통놀이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체성이 전환되는 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어요. 러시아 억양이 섞인 한국어도 서툰 한국 문화 체험도 모든 게 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멀리하던 일부 주민분들도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영아 씨, 러시아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소피아가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교류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두 나라의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가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니. 두 나라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숨기던 통역 배지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일할 때 달고 다녔던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소피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야. 두 나라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어.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가진 언어와 문화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였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며 보여주는 호기심과 열정이 저에게 새로운 존재 이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러시아 민요도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제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나타샤에서 나영아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숨는 곳이 아니라 진짜 저를 찾는 곳이었어요.
두려움 속에 감춰뒀던 진짜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축제 날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한복을 입고 나영아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1년 전 얼굴을 가리고 숨어 다니던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숨어 지내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그 박수 소리에 지난 1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쓴 에세이 나는 이름을 바꾸고 마음을 얻었다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어요. 방송에 나가게 된 거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도망이었지만 이젠 제가 이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 제가 이곳을 지키고 싶었어요. 러시아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주고 다문화 가정들에게 적응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제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눈 내리던 첫날, 소피아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모습, 러시아어 수업하는 장면, 한복 입고 웃는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기쁨으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숨긴 여인이 진심을 지킨 사람이 되기까지. 고딕체 하얀 배경, 느리게 페이드인되는 글자들. 그 자막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구나. 저는 진실을 숨겼지만 진심만은 지켰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소피아가 무대 아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지만 러시아어도 잊지 않고 있어요. 두 나라의 아이죠. 가끔 친구들에게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러시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저를 처음 맞아준 박강산, 탄원서를 돌려주신 이장님, 한복을 입혀주신 아주머니들, 러시아어를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제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풍등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을 축제의 마지막 순서였죠. 저도 소피아와 함께 풍등을 날렸습니다. 풍등에는 소원을 적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이 마을이 계속 행복하기를 바란다고요. 엄마 뭘 빌었어? 고마움을 빌었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고마움을. 회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바롭스크 기차역 눈보라, 딸을 안고 떠나던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막막했던 순간. 처음 이 마을에 와서 경계하던 모습. 얼굴이 노출돼 두려워하던 방. 진실을 고백하던 순간. 탄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 나영아라는 이름을 봤던 날.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이곳은 나를 숨긴 장소가 아니라 나를 피워낸 곳이었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해방과 수용의 미소였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나타샤 페도로바도 나영아도 모두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나타샤 페도로바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나쁜 추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나영아로 살아가는 지금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숨은 이름에서 피어난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소피아와 함께 쌓아가는 추억, 러시아어를 배우는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들. 모든 게 제게는 선물 같은 일상입니다. 지금도 가끔 하바롭스크를 그리워해요. 알렉세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해진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도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숨는 것이 진짜 자신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